잠시 후 여러분은 몽골 제국이 세운 원나라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3세기 초 몽골 고원에 흩어져 있던 여러 몽골 부족들을 통합하며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테무치는 1206년 세계의 지배자라는 뜻의 칭기즈칸에 추대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초원을 통일한 후 유목민을 1천호 단위로 나누어 천호장에게 맡기고 이들 아래 100호장과 10호장을 배치하는 사회 군사 조직인 천호제를 통해 몽골 울루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울루스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몽골어에서 시작하여 훗날 더 큰 인간의 집단, 즉 국가라는 의미로 발전하였습니다. 칭기즈칸은 엄격한 법령으로 군주권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몽골 제국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의 원정군은 서하와 금을 정복한 후 호라즘 왕국을 무너뜨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장악하며 지배 영역을 넓혔습니다. 몽골 제국은 이후 계속된 정복 전쟁을 통해 동해에서 서아시아와 폴란드, 헝가리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확장하였고 이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고 유목세계와 농경세계를 통합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의 사망 이후 몽골 제국은 여러 울루스로 분할되었습니다. 그중 쿠빌라이 칸은 현재 베이징인 대도를 수도로 정하고 1271년 원을 건국하였습니다. 그는 남송과 대리를 정복하는 등 군사적 성공을 거두고 1279년에는 중국을 통일하며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하였습니다. 한편 여러 울루스가 각자의 영토와 독자적인 세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몽골 제국은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체의 형태로 바뀌어갔습니다. 원은 중국 전역을 지배하며 민족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통치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관료제와 주현제를 비롯한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채용하고 몽골 제일주의에 기반한 차별적인 정책도 병행하였습니다. 최고 고위직은 소수의 몽골인이 독점하였으며 재정과 행정은 유럽과 서아시아, 중부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을 의미하는 생목인이 맡아 우대를 받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과 기타 민족들은 한인으로 분류되어 지배를 받았고 남송 출신의 한족들은 남인으로 분류되어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몽골 고유의 전통은 유지되었지만 민족 간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원나라 초기에 폐지되었던 과거제는 1315년에 다시 도입되어 원 말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1139명의 진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원나라의 지배계층인 몽골인과 생목인, 그리고 피지배계층인 한인과 남인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실시되었으며 각 계층별로 25명씩만 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나라 시기 한인과 남인의 합격자 수는 송나라 시기 한 회의 합격자 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이를 통해 원대에서의 과거제는 관리 등용 방식으로 중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제의 축소와 더불어 원 시기의 사대부들은 중앙정부에서 활약할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지주 전호제의 발전으로 지방에서는 사대부 지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 시기에는 농업 생산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목화 재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면직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활발한 동서 교류와 상업의 발전이 이루어져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었고 남송의 수도였던 이만은 국제적인 무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며 눈부신 번영을 누렸습니다. 또한 대운하가 수리되어 항저우에서 대도까지의 수로가 연결되었고 해운의 편리성도 향상되어 곡물 수백만 석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 운송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원은 동생산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교역의 편의를 위해 종이화폐인 교초를 발행하였습니다. 교초는 몽골 문자인 파스파 문자와 한자가 함께 인쇄되어 있으며 지폐에 찍힌 칸의 도장이 신용을 보증하였기 때문에 원 제국 내에서 널리 통용되었고 각종 전매 제도와 세금 납부에 사용되어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원대에는 서민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도시민 사이에서는 서상기, 비파기, 두화원과 같은 원곡이 인기를 끌었으며 구어체로 작성된 소설 역시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문학과 연극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원은 각 민족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였습니다. 황제인 쿠빌라이는 종교 간의 화합과 공존을 중요하게 여겨 불교와 티베트 불교, 도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인 경교와 로마 가톨릭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 모두를 보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평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며 대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통합함에 따라 동서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몽골 제국은 광범위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교통로를 정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국 전역에는 역참이 설치되었고 역참 이용에 필요한 통행증인 패자를 소지한 이들에게는 숙소와 식량, 말과 마차가 제공되었습니다. 역참망의 형성으로 사절이나 관리 등의 여행과 물자 수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양한 지역 간 정보 교류가 원활해졌습니다. 또한 공문서의 신속한 전달이 가능해졌고 이로써 제국 지배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원대에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에 이르는 해상 무역망의 발전과 함께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와 같은 항구 도시들이 번창하였고 중국의 남부 강남 지역에서 북부의 텐진에 이르는 연안 해운 역시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서를 연결하는 육상교역과 해상교역의 발전으로 수도 대도는 대륙과 해양이 하나가 되는 유라시아 교역망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이슬람 상인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를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라 부릅니다. 이 시기는 몽골이 대륙을 통일하고 유럽, 아시아, 중동 간의 교류를 촉진했던 기간으로 동서양 간 무역 및 원거리 여행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에 교황의 사절인 카르피니, 베네치아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 모로코 출신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 등이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과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는 당시 몽골 제국의 생활상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래와 교류는 중국과 서양 그리고 이슬람 세계 간의 문화적 상호작용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중국의 도자기, 비단,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이 서양으로 전파되어 유럽의 과학과 예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슬람 세계의 천문학, 역법, 수학 등이 중국으로 전해져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곽수경은 천문대를 세워 천체를 관측하였고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 천체 관측을 기반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수시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회화기법은 페르시아의 세미라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원나라는 14세기에 들어 황제 계승 문제로 인한 내부 분쟁에 시달렸고 지배층의 사치와 낭비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지폐인 교초를 대량 발행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물가 폭등을 초래하여 백성의 불만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백년교도를 중심으로 한 홍건적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원은 1368년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에 의해 북쪽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중국의 역사 9부 동아시아를 호령한 명나라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